이 미친년이 진짜. 너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여기가 네 집이야. 태식이가 주먹을 꽉 쥐고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거리, 각도, 타이밍까지 전부 계산하면서 말이죠. 그 전에 잠깐 저희 영상 제작에 참여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서울역에 내린 정서윤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군용 가방 하나만 달랑 메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굳게 편 어깨는 숨길 수 없었어요. 육군 707트 김단에서 받은 짧은 휴가. 그것도 작전 중 입은 부상 때문에 억지로 받은 휴식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남은 총상 자국이 얇은 옷 위로도 희미하게 비쳤죠. 남대문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고소한 음식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 그리고 도시의 매캐한 공기가 뒤섞인 냄새,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고향의 냄새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서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어쩐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화약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일까요? 어머니, 저 왔어요. 나무를 다듬던 정영숙 씨는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30이 된 딸의 얼굴에는 아직 소녀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경계심 가득한 눈, 마치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맹수 같은 눈이었죠. 서윤아, 아이고, 얼굴이 이게 뭐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군에 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엄마 눈에는 여전히 보살펴야 할 어린아이일 뿐이었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연락도 잘 안 됐고 전화를 해도 늘 바쁘다는 말만 되돌아왔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좀 쉬려고요. 서유는 짧게 대답하며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 일을 도왔던 기억이 몸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칼을 잡는 손놀림은 정확했고 나무를 다듬는 솜씨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딸의 달라진 점을 금방 알아챘어요. 예전에 서윤이는 수다스럽고 장난기 많은 아이였거든요. 지금은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얼굴에선 웃음기조차 찾아보기 힘들었죠. 무엇보다 항상 주변을 살피는 그날 선시선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윤아, 이제는 사람답게 좀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날 세우고 살 거니? 영숙 씨의 말에 서윤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은 사람답지 않게 살아온 걸까요? 아니면 군인으로 사는 삶 자체가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일인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다. 아무것, 그냥 엄마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영숙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내 딸이 이제 총이 아닌 숟가락을 들고 적이 아닌 가족을 보며 살아가기를. 전쟁터가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이었어요. 시장 저편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갖 욕설과 고함 소리, 그리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까지. 서윤의 몸이 본능적으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레이더가 저절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런, 또 시작이네. 영숙 씨가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그 표정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서유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어요. 군 생활을 통해 폭력의 냄새를 맡는 법을 배웠거든요. 저 소리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억압과 폭력의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군대에서 몸에 박인 습관이었어요. 몸은 편한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지만 생체 시계는 여전히 군인의 것이었죠. 조용히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마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영숙 씨는 벌써 일어나 가게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딸, 두 사람의 새벽은 아무 말 없이 시작됐습니다. 서유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칼질이
아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군에서 배운 정밀함이 이런 일상의 작업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었죠. 서윤아, 천천히 해. 그러다 다치겠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서윤의 손에는 굳은 살이 단단히 박여 있었습니다. 총을 잡고 로프를 타고 철봉에 매달린 흔적들이었죠. 영숙 씨는 그 손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20살. 고왔던 딸의 손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전쟁터에서 구르다온 군인의 손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시장이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하는 오전 9시쯤 서유는 처음으로 강태식을 목격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자였어요. 어울리지 않게 양복 재킷을 걸치고 발에는 슬리퍼를 찍찍 끌고 있었죠. 목과 손목에는 번쩍이는 금목걸이와 금팔찌가 걸려 있었고 역한 향수 냄새가 멀리서도 진동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 오늘도 장사 잘 돼가 태식이가 한 노점상 앞에 멈춰서서 거들먹거리며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친근함을 위장한 교묘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는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태식 씨, 어제 드린 걸로는 부족한가요?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자리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아서 장사하면서 그 정도도 못 내시겠다.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슬금슬금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유는 나무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꼬깃꼬깃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태식에게 건넸어요. 태식은 돈을 받아들면서도 불만스럽다는 듯 입을 삐죽였습니다. 에게게? 이게 다야 진짜 성의 없네. 할머니, 정말 이게 전부예요. 어제는 손님이 너무 없어서 손님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여기서 다음부턴 못해. 알았어. 태식이가 할머니의 좌판을 발로 툭 걷어찼어요. 신문지 위에 곱게 놓여있던 나물들이 흙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황급히 무릎을 꿇고 나물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태식은 그 모습을 비웃으며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서윤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해외 파병 당시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약자를 괴롭히는 무장 세력, 그리고 그들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지던 선량한 사람들. 똑같은 구조가 바로 이곳, 내 고향 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그만 봐. 영숙 씨가 딸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어요. 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군인 시절의 서윤을 떠올리게 하는 얼음장 같은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강태식이라고? 상인회에서 일한다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저 남자라는 것을. 태식은 할머니를 그냥 두고 다른 상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젊은 트럭 상인에게 다가가서는 더욱 거칠게 소리쳤어요. 야, 너 어제 내가 말했지? 트럭 위치 바꾸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바꾸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야.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기서 장사 접고 싶어. 태식이가 트럭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탁 쳐서 부숴버렸어요. 젊은 상인은 어깨를 움츠리며 겁먹은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유는 그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며 분노를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오후 2시쯤 태식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서유는 생선포를 자르면서도 계속 그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군 훈련에서 배운 감시 기법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적의 패턴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고 대응 방안을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하는 것. 태식은 이번에는 장애를 가진 상인에게 다가갔어요. 한쪽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돗자리 위에 앉아 채소를 팔고 있었어요. 야, 이거지 같은 놈아. 여기가 니네 집 안방이야. 길바닥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게. 태식의 막말에 장애인 상인은 잔뜩 움츠러들었어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꼭 참아야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데에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갈 곳이 없어. 그럼 집에나 처박혀 있지? 왜 여기 나와서 사람들 보기 흉하게 굴어 태식이가 발로 채소 몇 개를 멀리 뻥 차버렸어요. 무와 배추가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습니다. 장애인 상인은 급히 몸을 움직여 채소를 주우려 했지만 태식이 그것마저 발로 짓밟아 막았어요. 어이구, 행동하는 것 좀 봐. 느려 터져가지고. 이러니 누가 네 물건을 사겠냐. 서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해외 파병 당시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을 학대하던 장면이 눈앞에 겹쳐 보였어요. 그때는 작전 명령에 따라 움직였지만 지금은 그런 명령도 제약도 없었습니다. 오직 개인의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영숙 씨는 딸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서윤의 어깨가 팽팽하게 긴장했고 손에 쥔 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억누르려는 흔적이었죠. 서윤아, 그만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 왜요? 그냥 들어가. 여긴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날카로운 눈으로 태식의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그가 어떤 패턴으로 상인들을 압박하는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머릿속에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었어요. 태식은 이제 여성 상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젓갈을 팔고 있었는데 태식이 그 앞에 바짝 다가섰어요. 누님, 오늘따라 더 예쁘시네. 장사 잘 돼요. 네. 뭐? 그럭저럭요. 여성 상인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자판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었어요. 태식은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젓갈 맛 좀 볼까? 누나가 직접 한번 먹여줘봐. 저기 시식용은 따로 있어요. 에이, 그런 거 말고 누나가 직접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달라고. 태식이가 여성의 어깨에 슬쩍 손을 올렸어요. 여성은 몸을 굳히며 그 손을 피하려 했지만 태식은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 안 떼요. 왜 이래? 쑥스럽게. 단골 손님한테 이 정도 서비스도 못 해줘. 그 순간 서윤이 칼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영숙 씨가 놀라 딸의 팔을 붙잡았지만 서윤은 조용히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서윤아, 안 된다. 너까지 저런 진흙탕에 빠지면 안 돼. 이미 빠졌어요. 제가 여기 발을 들인 순간부터요.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가웠습니다. 영숙 씨는 그 차가운 음성에 소름이 오소소 돋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군인 정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제발 모른 척해라.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저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영숙 씨는 숨을 헙 들이마셨어요. 서윤이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고 했던 사실을 딸은 이미 전부 꿰뚫어보고 있었어요. 서윤아, 어머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서윤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식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동시에 그 침묵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영숙 씨의 눈가에 결국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너한테까지 이 험한 꼴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너는 그냥 깨끗하게 좋은 것만 보고 살았으면 해서. 그 순간 서윤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은 아프도록 이해했지만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 내 터전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태식의 행동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여성 상인을 희롱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른 상인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잘 봐도 이게 바로 내 말 안 듣는 놈들의 끝이야 알았어. 서윤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음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30. 아직 시장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어젯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서윤은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결정이 내려진 상태였어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서유는 자신의 선택을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받은 훈련,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악을 보고도 방관하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과 그것이 서윤의 신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딸의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깼어요.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끓인 차는 언제나 똑같은 농도였어요. 정확한 시간, 정확한 온도, 정확한 양. 군대에서 몸에 밴 정밀함이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네. 잠이 안 와서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길래? 영숙 씨는 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어제부터 서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영숙 씨는 그것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어머니한테도 그런 짓 했죠. 서윤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숙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야. 자릿세 내놓으라면서 돈 뜯어가고 안 주면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망신 주고 네가 오기 전주에는 가게 안까지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영숙 씨가 차마 말을 멈췄어요. 그 이상의 끔찍한 기억은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겪었을 모욕과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태식이 걔가 구청 쪽에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으름장을 놓더라. 괜히 신고했다가 더 큰 보복이나 당할까봐. 서유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권력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폭력,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약자들, 해외에서 수없이 봤던 상황과 본질적으로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오전 10시쯤 어김없이 태식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그 우스꽝스러운 양복 재킷과 슬리퍼 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거만하고 오만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슬쩍 자리를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는 것이 서윤의 눈에 똑똑히 들어왔어요. 태식은 곧장 영숙 씨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나무를 다듬는 척하며 그의 접근을 날카롭게 지켜봤어요. 심박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느끼던 아주 익숙한 감각이었죠. 어이, 아줌마 소문 들으니까 딸 왔다며 태식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처음부터 시비를 걸 작정인 말투였습니다. 영숙 씨는 몸을 굳히며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네, 휴가 나왔어요. 휴가? 아, 군인이구나. 그럼 월급도 빵빵하겠네. 엄마 좀 도와서 자릿세 좀 팍팍 내라고 하지. 그래 이미 다 내드렸잖아요. 그게 제대로 낸 거야. 딸내미 군인 월급까지 합치면 그게 얼만데. 그 쥐꼬리만 한 돈이 전부라고 장난해. 지금 태식의 목소리가 시장이 떠나가라 커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됐어요. 서유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온 신경은 태식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장사가 안 돼. 그럼 더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장사 접고 꺼지든가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태식이가 좌판에 놓인 나물 더미를 손으로 툭툭 건드리며 시비를 걸었어요. 영숙 씨가 깜짝 놀라 그의 손을 막으려 했지만 태식은 더욱 거칠게 나왔습니다. 아, 뭐야? 손님이 물건 좀 보겠다는데 왜 맞고 지랄이야? 손님이 아니시잖아요. 손님이 아니라고야. 이 아줌마가 보자 보자 하니까 내가 이 시장에서 쓰는 돈이 얼만 줄 알아. 내가 없으면 이 남대문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 태식이가 영숙 씨의 팔을 거칠게 확 잡아챘어요. 그 순간 허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팔을 쥔 손에 하얗게 힘줄이 돋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아야, 아파요. 이거 놓으세요. 아파. 이게 아픈 거야. 진짜 아픈 게 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줘. 태식이가 영숙 씨의 팔을 비틀어 꺾을듯이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영숙 씨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한 손가락씩 또 한 손가락씩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벗어냈어요. 그 느린 동작을 지켜보던 영숙 씨는 딸의 변화를 직감했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시장 상인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707특임단 소속 특수임무 요원의 눈빛, 바로 그것이었어요. 어머니 손 놓으시죠. 서윤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한 옥타브는 낮았습니다.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이 차분하고 냉정한 음성이었어요. 태식은 처음에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고작 30살짜리 계집애가 자신에게 뭘 어쩔 수 있겠냐는 오만함 때문이었. 뭐라고 이 기집애가 지금? 너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손 놓으세요. 서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에 태식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서윤의 움직임에는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균형 감각, 어깨의 각, 심지어 고요한 호흡까지도 전부 완벽하게 훈련된 사람의 것이었어요. 야, 너 군인이라며 군인이 민간인한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거 군법 위반이야. 입맛 태식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뿜어내는 존재감이 그를 점점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군법 위반이요. 서윤이 자신의 옷을 쓱 내려다봤어요.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제가 군복을 입고 있나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군인이 아니라 딸입니다. 내 어머니를 지키려는 딸이요. 영숙 씨는 딸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세차게 뛰었어요.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 딸이 이런 험한 일에 휘말리는 것을 단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거든요. 서윤아, 됐다. 그만하자. 그냥 들어가자. 응, 안 됩니다. 이제 더는 안 참아요. 서윤의 대답은 칼로 자른 듯 단호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 뼈에 새긴 것이 있었어요. 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정의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태식은 서윤의 기세에 저도 모르게 눌려 영숙 씨의 팔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쪽팔려서라도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전부 이쪽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이 미친년이 진짜 너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되들어 여기가 니네 집이냐고. 네, 제 집입니다. 서윤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태식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까지 모두 놀랐어요. 서윤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년 넘게 피땀 흘려 장사하신 곳이니까 제 집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곳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는 것 제가 막을 겁니다. 태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의 권위에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태식이가 주먹을 꽉 쥐고 서윤에게 달려들 듯 다가왔어요.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의 움직임을 차분히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거리, 각도, 타이밍,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네, 뒤에 아무도 없어. 경찰도, 군대도 아무도 없다고.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는데. 태식의 말에 서윤이 작게 웃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뒤에 아무도 없다고요. 틀렸습니다. 서윤이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주변의 상인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눈 속에는 아주 작은 기대의 불씨가 보였어요. 제 뒤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태식이가 서윤을 향해 주먹을 세차게 휘둘렀어요. 하지만 그 주먹은 휙 하고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서윤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유연했습니다.
태식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그 찰나의 순간 서윤은 이미 그의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완벽하게 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체 없이 정확하게 태식의 턱을 노린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발끝이 턱에 닿는 순간의 타이밍과 각도, 힘의 조절까지 모든 것이 교과서처럼 완벽했어요. 꽈당 태식의 머리가 뒤로 꺾이며 그대로 바닥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상인들 사이에서 어머나 하는 탄성이 일제히 터져 나왔어요. 정말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벌벌 떨며 태식에게 짓눌려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고개를 흔들며 겨우 일어났어요.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잇몸이 터진 것 같았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얼굴로 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이 미친년이 진짜로 날 쳤어. 너 오늘 여기서 죽고 싶어. 태식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초 후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야, 당장 남대문 시장으로 와. 어떤 미친년 하나가 나한테 개기고 있다고. 빨리 전화를 끄는 태식이가 서윤을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력이 높아진 상태로 변해 있었죠. 수많은 실전 경험을 가진 서윤에게 이 정도 상황은 조금도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태식의 똘마니로 보이는 남자 셋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덩치 좋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척 보기에도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불량배들 같았어요.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현이야. 전현이 날 쳤어. 아주 본때를 보여줘. 똘마니 중 한 명이 서윤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키가 훤칠한 남자였는데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야, 계집애가 어디서 겁도 없이 까불어. 지금이라도 싹싹 빌고 무릎 꿇으면 특별히 용서해 줄게.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상대방들의 위치와 동선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세 명이 삼각형 모양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집단 공격 대응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딸이 걱정되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서윤이 손짓으로 막았어요. 어머니가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 뒤로 물러나 계세요. 서윤아, 제발 그만해. 너무 위험해. 괜찮아요. 금방 끝날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외 파병지에서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도 수없이 겪어봤으니까요. 무기도 없고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않은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정면에서 들어왔어요. 키 큰 남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은 눈 깜짝할 새에 그의 팔을 잡아 비틀면서 그대로 팔꿈치를 사용해 옆구리를 세게 가격했습니다. 상대가 윽하는 신음과 함께 몸을 구부리는 순간 지체 없이 무릎으로 얼굴을 올려쳤어요. 두 번째 공격자는 옆에서 덮치려 했어요. 서윤은 첫 번째 공격자를 방패 삼아 밀어내며 몸을 회전하는 동시에 두 번째 공격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상대의 등 위로 인정사정 없이 손날을 내리꽂았죠. 세 번째 공격자는 등 뒤에서 서윤을 덮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마치 등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그의 움직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뒤로 팔꿈치를 날려 상대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한 다음 휙 돌아서며 정권으로 턱을 올려쳤습니다. 모든 상황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덩치 좋던 남자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 한 번 거칠어지지 않은 채 얼어붙은 태식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너희 같은 건 싸움이라고 하지 않아. 그냥 정리라고 하지? 서윤의 그 한마디에 태식은 경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의지해왔던 모든 것. 그 물리적인 폭력의 힘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윤이 조금도 흥분하지 않은 채 이 모든 것을 기계처럼 처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그야말로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공포의 대상이었던 강태식과 그의 똘마니들이 저 가녀려 보이는 여자 하나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제압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태식은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진짜 공포라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휘둘렀던 폭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약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윤의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협박과 위협이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무력하게 느껴졌거든요. 너 이거 폭행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전과 같은 위세가 전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전부 지켜보는 이 상황에서 누가 먼저 폭력을 휘둘렀는지는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서유는 조용히 태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췄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신고하세요. 저도 할 말이 아주 많거든요. 뭘 신고한다는 거야? 어머니한테 한 짓,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상인분들한테 한 짓들. 전부 다요. 증거도 많고 증인도 아주 많으니 꽤 재밌을 것 같은데요.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왔던 온갖 악행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성희롱, 폭행, 갈취. 정말로 경찰이 제대로 개입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상인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다가왔어요. 바로 며칠 전 태식에게 끔찍한 성희롱을 당했던 그 젓갈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다 녹화했어요. 이 사람이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누가 먼저 행패를 부렸는지, 여기 똑똑히 다 찍혀 있다고. 그러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태식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참고만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서윤의 용기 있는 행동이 그들에게 잠들어 있던 용기를 깨운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딸이 무서워서 시장에 못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가게 안에까지 멋대로 들어와서 물건 뒤집어 돈 내놓으라고 협박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여기저기서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서윤은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만 당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강태식은 이 시장 전체를 공포로 지배하고 있었던 암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태식은 상황이 자신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상인들의 시선이 증오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오늘은 그냥 이만 가겠다. 태식이가 부하들을 챙겨 슬그머니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서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하실 일이 있잖아요. 뭔데 또? 사과부터 하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감히 이 강태식이 저런 시장 잡것들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과 내가 왜 안 하시겠다는 거죠? 서윤이 다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태식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윤의 존재감이 다시 그를 압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미안합니다. 태식이 모기만 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서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식이가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쓰러진 부하들을 부추겨 허둥지둥 그 자리를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서유는 그들의 모습이 시장 골목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지켜봤어요. 그때였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한두 명씩 시작되더니 이내 시장 전체를 울리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되었어요. 서유는 당황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영숙 씨가 딸에게 다가와 말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윤아, 고맙다. 정말, 정말 고맙다. 내 딸. 하지만 서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강태식 같은 인간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더 치졸하고 비열한 보복이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서윤이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태식은 보복을 하기는커녕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자취를 감췄어요. 하지만 그날 사건의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누군가 촬영했던 그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이었어요. 영상 제목은 남대문 시장을 지킨 여전사의 정의 구현이었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서윤의 행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과도한 폭력이었다며 비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이어 상인들의 피해 증언 영상들이 추가로 올라오면서 여론은 완전히 서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역 뉴스는 물론 중앙방송사에서도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어요. 시장 조폭 제압한 현역 특전사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남대문 시장으로 몰려와 상인들을 인터뷰했어요. 그동안 두려워서 숨죽이며 살아왔던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어요. 대신 조용히 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남은 휴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식과 그가 속한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신고가 들어와도 묵살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사건들을 전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윤아, 우리 경찰서에 가야 하는 거니? 영숙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서 전부 증언해야죠. 저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죗값을 받게 하려면요.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생각보다 길고 꼼꼼하게 진행됐습니다. 서윤은 그동안 태식이 저질렀던 모든 행동을 상세히 진술했고 자신이 사용한 무력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 안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최소한의 힘만을 사용했다는 것이 서윤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태식의 과거 행적들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폭력 조직 활동 전력, 온갖 갈취와 폭행 사건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까지 서윤이 촉발한 이 작은 사건은 나비 효과처럼 번져나가 훨씬 큰 규모의 비리 수사로 확대되었어요. 전국 각지의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서도 제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눈물의 제보들이었어요. 서윤의 사건이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에 잠들어 있던 경각심을 깨운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전통시장 내 조직 폭력배 척결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이런 정치적인 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울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어느덧 휴가가 끝나갈 무렵 서윤은 부대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런 딸을 위해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쌌어요. 서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로 도시락통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서윤아,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니? 영숙 씨는 너무나 담담한 딸의 모습이 오히려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서윤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웃음 속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뭔가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제자리네? 제가 있어야 할 자리요. 누군가를 지키는 자리. 서윤은 가방을 매며 일어났습니다. 군복을 다시 입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대로 돌아가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랐어요. 단순히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는 마음.
그 마음이 서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남대문 시장 어귀에는 작은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상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그 현수막을 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정의는 기다리지 않았다. 누군가 시작했을 뿐이다. 짧은 문구였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고 무거운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란 거창한 구호나 완벽한 시스템에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아주 작은 용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서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시장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했어요. 언제든 이곳이 다시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 서윤의 발걸음은 이곳에 처음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겁고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이었죠. 기차가 천천히 플랫폼을 떠나는 순간 서윤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평범한 일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작지만 아주 확실한 변화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정의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정의, 그 소중한 시작이었습니다.